네, 휴일 검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자 415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엿새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일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부터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점수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6일째 400명대고요. 그리고 주말 검사 건수가 거의 40%가 줄었는데도 400명대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저희가 주간 비교를 놓고 봤을 때는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국내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숫자는 415.9명으로 전주에 428명보다는 조금 감소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60세 이상 발생도 전주에 113.9명에서 99.6명으로 감소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이 22.2%에서 28.5%로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40.7%에서 37.4%로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관리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증가 추세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계속 요일에 상관없이 지금 주말에도 많은 환자가 나왔던 것도 그런 거에 하나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저희가 일요일끼리 확진자를 비교를 해보면은 2월 21일 날 313명이던 게 28일 338, 7일 날 335, 14일 날 370이던 게 어저께는 이제 396명, 거의 400명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저희가 주중하고 주말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조금 줄면서 예. 확진자 숫자도 줍니다. 근데 주중에는 그거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느냐 하면은 주말 확진자 숫자의 30에서 40%만큼 주중에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주말에 400명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어쩌면은 이번 주 주중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5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도권에서 거의 확진자의 70%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세우겠다, 200명 이하로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더 많이 협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아주 정확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 이렇게 정해놓고 시행을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게 이 위험 지역 몇몇 곳을 이제 불시에 단속하는 정도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고요. 예. 아까 이 목욕업 종사자 말씀하셨는데 목욕탕에 대한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제곱미터당 1명. 그럼 우리가 식당이 4제곱미터당 1명인데 더 넓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 점검을 해서 적발했다 치면 법적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행정적인 행위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업주는 업주대로, 이용객은 이용객대로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한 참여 그리고 이 자율성 이게 지금 배제되면 어떤 방역 대책도 지금은 먹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인데 지금 사실은 날씨가 풀리면서 주말에 좀 저는 섬찟섬찟한 것이 이동량이 정말 늘고 있고 예. 백화점, 마트 사람들 모이고 있고 또 이제 이 한강 공원에도 사람들이 꽤 많아졌고요. 이제 꽃이 드디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4월, 5월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동을 최대한 제한하고 굳이 이제 어떤 뭐 외식을 하시거나 외부에 외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스스로 철저히 지켜주지 않으면 수도권 200명대로 떨어지는 일은 사실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늘고 있는데 3주 전과 비교했을 때 20%대 초반에서 지금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에 비해서 이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약간은 줄었지만 저희가 그거 외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셨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숫자입니다. 이게 3주 전에는 21.5%였는데 지난주하고 그 전주에는 22.3%, 22.2%이다가 갑자기 28.5%로 확 뛰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역학조사가 되고 하면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서 감염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킨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지만 누군가 이분들에게 전파시킨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딘지를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는 불가능하고 이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때 그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표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늘었다는 측면에서 많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집단 감염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지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도 역시 조금 저희가 걱정할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 발생, 집단 감염이 줄었다는 측면에서 이건 긍정적인 지표 아니냐라고 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집단 감염이 어떻게 줄었냐면은 2월 말에는 일주일에 60건에서 지지난주에 50건, 지난주 47건에다 이번 주에 17건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거든요. 하나는 그러면 그러니까 발견되는 집단 감염 하나하나가 덩치가 크던가 아니면은 집단 감염이 아닌 개별 감염이 골고루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던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이 둘 중에서 만약에 후자인 경우 골고루 여기저기 조그마한 감염들이 계속 연결되는 경우다라면은 이것들 역시도 놓쳤을 경우에 우리가 집단 감염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감염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지표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조사 중인 비율도 높았었지만 지난 2주 정도 동안에 그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에 대한 그 경로 분석을 해보면은 선행 확진자 접촉이 37%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서의 조그만 감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동량 증가나 이런 것들이랑 맞물려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큰 집단 감염으로 연결이 되고 예. 확진자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이제 주말에 좀 다니다 보니까 이동량이 네네. 정말 많이 늘었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요인이 날씨가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꽃놀이 할 철도 됐는데 네. 그 걱정도 있지만 요새 그러면 최근에는 꽃 축제 같은 거는 많이 그 취소가 네. 되는 과정이겠죠. 올해도 아마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지난해 올해 도쿄올림픽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지난해 못해서 밀렸는데 올해도 지금 최소한 무관중 경기로 결정된 거 아니에요? 예. 일본 관중만 일부 받겠다는 거고. 근데 사실 그것도 개최 여부가 아직은 최종 판단이 안 내려진 거죠. 네. 자, 지난해 우리가 정말 대구 경북에서의 신천지 사태로 깜짝 놀라고 4월, 5월에 지자체별로 있는 그야말로 이제 관광 수입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꽃축제가 네. 모두 다 사라졌고 심지어는 오지 마시라고 제발 오지 마시라고 현수막 걸다가 꽃밭을 갈아엎는 장면까지 봐야 했습니다. 네. 올해도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 꽃축제는 대부분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래도 이 산과들에 피는 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자연의 꽃을 보러 가겠다라고 상춘객들은 이동할 거예요. 그럼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있는데 비수도권은 그나마 단계가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수도권의 인구들이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는 현상이 되는데 섞인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게 명절 효과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명절이 아닌 명절 효과가 봄에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지자체 노력, 방역당국 노력, 여기에 또 시민들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아까 이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가장 전 두려운 일이 뭐냐면 집단 감염은 시설 중심으로 타겟팅을 했어요. 물류센터가 위험하다, 콜센터가 위험하다, 종교 집단이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은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어떻게 포착해요? 이 모든 직장을 어떻게 다 잡아내겠습니까?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터지고 나면 이미 2, 3차 감염 때 터진 다음에 역학조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경로 파악이 28%가 안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전 주말에 저녁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상생활이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네. 돌아왔어요. 외식 다 하시잖아요. 예.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 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누리면서 일상을 사실은 400명대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이게 기적적인 게 아닐까. 네. 해외는 락다운을 해도 10,000명 이상 발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데 400명대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터질 수 있다라는 위험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은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수도권은 밤에 유흥시설도 시간 제한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같은 날씨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다시 수도권 올라와서 전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러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지역에 가셔야 될 분들은 좀 더 조심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걱정되는 점은 그냥 자기 차를 이용을 해서 가족끼리만 가서 그냥 다른 사람이랑 접촉하지 않고 보고 오시면 괜찮지만 네. 결국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이 문제거든요. 그것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접촉.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었던 식사 자리라던가 또는 뭐 주류라던가 이런 다과를 나눈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왔다 갔다 하실 때에 그 교통편의 경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자차를 이용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다른 가족과 차를 타고 갔을 때는 분명히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시는 게 맞고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역시 그러면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차 안에서 대중교통 안에서 음식 주식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가서도 식사나 또는 그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그나마 그 지역 안에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제일 좋은 거야 물론 가시지 않는 거겠지만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사정들이 있으니까 네. 만약에 혹시라도 가셔야 된다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 지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몰리고 거기서 또 마스크 끼고 조용히 먹기는 또 사실 또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우려를 자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목욕탕 집단 감염이었는데 어제 정부가 전국의 목욕업 종사자를 네. 대상으로 오늘부터 전수 검사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업종 혹은 장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전에 동두천에서 선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검사를 하다가 다발적으로 80명대, 90명대, 100명대 막 늘어나는 것에 놀라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명령을 했죠. 예. 이게 조금 또 외교적인 마찰도 후반에 있었어요. 네. 또 처음에 이제 임시선별검사소에 주말에 이분들이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오히려 밀집하는 바람에 검사 받으러 가다가 오히려 걸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과 공간을 좀 나눠야 되겠지만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목욕탕에서 다발적으로 나오는데 특히 경남 지역이 좀 불안해 보여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진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욕장을 이용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제에서도 최근에 나왔는데 거제는 이게 좀 복합적이에요. 예. 유흥업소에서 같은 직장의 직원들이 뭐 밤새 술을 드십니다. 법적 문제가 없어요. 영업 제한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좀 쉬고 출근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이러스가 사람을 타고 움직이면 자, 유흥업소에서 또 퍼졌겠죠. 목욕장에서 또 퍼졌겠죠. 직장에 실제로 퍼졌죠. 예. 이러다 보니까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직장은 일시적으로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목욕장은 진주, 거제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선제적으로 전국적인 좀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요. 뭐 이용객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세신사분들이 하루에도 워낙 여러 이 손님들을 또 이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건데 검사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예. 그 밖에 또 목욕탕 특별 방역 대책으로 나온 내용들이 더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거리 두기입니다. 거리 두기는 어디에서나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특히 거리 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네. 8제곱미터당 1명, 식당은 지금 4제곱미터당 1명이에요. 식당보다 더 뛰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지금 최소한 1.5m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3m 이상 거리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목욕장은 공용 설비들이 많아요. 네. 샤워기라든가 비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타월도 그렇고 예. 또는 뭐 머리 말리는 헤어드라이어 등등 여기에 대해서는 업주분들이 굉장히 소독을 열심히 하실 것이고 하셔야 되겠지만 이용하는 분들도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 대목이 있고 자, 탕 안에서 마스크를 쓴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마스크는 젖으면 또 효능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거리 두기가 제일 중요하고 탕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노력. 특히 어디가 위험하냐면 전 탈의실, 탈의할 때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복장을 입으시고 나올 때 들고 날 때도 조심하셔야 돼서 저는 사실은 이 목욕장을 최대한 이용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예. 이게 또 이 경제와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이분들의 또 이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소상공인 분들인데 그래서 굳이 말리기는 쉽지 않지만 최대한 좀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헬스도 똑같은데 관장님들이 한참 이 항의하고 시위하실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알아서 지키는데 적정 인원만 들여보내고 이분들이 나오면 또 새로운 인원을 들어가고 우리가 통제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목욕장도 이런 룰을
스스로 만들고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내에서 방수 마스크를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정부의 판단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목욕탕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기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탕 안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 정부 쪽 브리핑에서 나왔듯이 이 방수 마스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비말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밀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수 마스크를 낀다고 해서 안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또 오히려 방수 마스크를 꼈다는 그러한 생각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더 말을 많이 하고 예. 더 여러 가지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수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분명히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님도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목욕탕 안에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룰들, 공용 물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손위생을 철저히 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목욕탕의 통상적인 이용 형태를 보면은 들어가서 목욕만 하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휴게실 같은 데서 한 1시간 잠도 주무시고 네. 서로 아는 얼굴들끼리 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지침은 어떻게 나왔냐면 반드시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목욕탕을 많이 가시는 거는 목욕을 위해서도 가시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몸이 조금 안 좋으시면 지지러 가신다고 그러니까요.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몸이 안 좋은 사인이 바로 코로나19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는 몇 번 저도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증상으로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감염 초기는 한 37.5도 정도의 미열, 그다음에 피로감, 그다음에 뭐 오한, 약간의 기침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통상 감기 아니면 통상 몸살 오기 전 증상이랑 똑같아요. 예. 근데 그 상태에서 목욕탕을 가면은 코로나19는 바로 그 감염 초기가 바이러스 배출량이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제일 다른 사람을 전파하기 좋은 시기예요. 그럼 바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절대 목욕탕을 가시지 않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거제에 있는 목욕탕부터 유흥시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확진된 상황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옥포조선소는 대우조선해양의 그 거제에 있는 옥포조선소 2만여 명이 근무를 하나 봐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 2,000명 검사한 것 같은데 2만여 명 전수검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수검사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전수검사 하는 게 지금 그 맞는 방침인지 어떻게 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역학적 조사를 시행을 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을 검사하는 게 사실은 제일 효율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수검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전수검사를 결정을 했는지. 네. 그리고 그 이유에 타당하다면은 그럼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이유가 없다면 전수검사는 약간의 좀 낭비일 수가 있는 게 네. 우리가 전수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전수검사를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의심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수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만 네. 그러한 격리 없이 전수검사를 하면 그 안에서 한번 지금 음성이더라도 잠복기인 사람이 다음 검사 시기까지 양전됐을 때 노출된 사람들에게 또 감염을 전파시키는 일이 그 안에서 계속 벌어지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코호트 격리라고 부르는 그 격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단숨에 그 어떤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이 코로나19 감염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수검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는 하겠지만 역학적 조사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나서 그 판단에 따라 전수검사라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동안 이제 이런 검사들 대규모 검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검사실에서 받아서 검사할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검체 채취 능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작년 11월부터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예. 그 부분이 아직도 조금 보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풀링을 해서 검사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검체를 채취하는 사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제한적으로 계속 검체를 채취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서 즉각적인 대응이 또 늦어지는 측면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 보건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보건소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유발 논란, 사실 지난주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내용이었는데 일단 유럽의약품청 그리고 WHO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우리 정부도 오늘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제 그 검토 결과를 발표할 거고요. 이 전문위원회는 어떤 거냐면은 그 질병관리청의 그 전문가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이제 가장 최고의 상위 기구가 감염병 관리회의라는 게 있고 그 아래 이제 10개의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예방접종에 대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전문가들의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의 그 입장을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 오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전문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호하는 입장이고 또 제가 직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입장이기도 한데 예. 지난주에 유럽의학청 EMA의 보고는 사실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약간은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EMA의 성명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증과 관련이 없다라는 명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is not associated라는 말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붙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군에서 매우 드물지만 이러한 혈전증이 발생하는 비율이 기대보다는 약간은 높다라는 얘기가 붙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일부 붙었었고 그다음에 몇 가지 55세 이하의 여자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조금 생각보다 높은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몇 가지 얘기들이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안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을지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오늘 발표를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의약품청은 그렇게 말을 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혈전과 연관은 없다는 네, 확실하게 네, 발표를 네. 했죠. 그리고 네. WHO도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유럽의 나라들이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그런 관계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예요? 유럽뿐 아니고 이 영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지금 이게 이 백신을 개발한 곳이 다 이미 글로벌 다국적 제약 회사들입니다. 네. 또 이익이 걸려 있죠. 표면적으로는 일단 코로나19를 종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만 사실 기업 사이드에서는 막대한 국가로부터 투자 자금을 받아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개발해냈고 예. 좋은 백신들을 이걸 이제 시장에 풀고 있는데 문제는 막대한 이제 또 제조 생산량이 있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오히려 유럽 국가에서 달라고 하는 물량을 못 대서 지금 막 이제 악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지 않습니까? 영국은 이제 EU가 아닙니다. 예. 영국은 별도로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른 유럽 국가들이 영국을 배척하는 거 아니냐 하는 좀 볼멘 소리가 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론 스웨덴도 합작돼 있지만 네. 영국 회사와 옥스포드 대학이 공동 개발해서 만든 백신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안타깝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리포팅을 잘 못한다는 이 문제 지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백신 개발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다른 회사와 다르게 세계적인 제약회사이면 분명하지만 백신에는 조금 이 노하우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들에 대해서 신뢰를 얻는데 초기에 좀 실패함으로써 미국은 아예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미국의 관점은 모더나, 파이자가 다 미국 회사들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거의 비슷한 효능을 보인다면 가격이 5분의 1 이하로 싸요. 네. 그럼 이 가격 때문에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모더나, 파이자는 타격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경제 논리가 미국에는 작용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예 안 받는 걸로. 그리고 유럽 사회 내에서는 EU에서 지금 빠져나가 있다는 이유로 조금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가다가 보류, 또 승인, 예. 가다가 보류. 지금 이게 두세 번째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게 문제라 이번에 EMA 결정이 나오고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시 이제 접종 재개하면서 국가 정상들이 오히려 문제 없다. 이거 좋은 백신이다. 먼저 맞겠다. 영국이야 당연히 자국의 것이니까 예. 보리스 존슨 총리가 나 또 맞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북유럽 쪽에서 약간의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자국 내의 검토가 끝나면 그때 허용하겠다. 보류 기간이 조금 더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과학적인 문제이냐, 정치외교적인 문제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 뉴욕 타임스에 지금 기사가 실릴 정도로 조금은 또 다른 시각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만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하는 그 예방 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하고요. 그것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예방 접종이라는 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것들을 그 어떤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강제는 아니죠. 예, 무조건 이거는 본인이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도록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의사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가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보호자 양쪽의 동의를 아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예방 접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양병원은 23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고 요양시설은 30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차이를 두고 접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요양병원 쪽에 계신 분들이 환자신 거죠. 기저질환이 더 심한 분들이죠. 그리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좀 많이 집단 생활이 필요한 어르신 분들인 건데 그럼 이제 우선순위에 좀 이 급박성을 두는 거예요. 병원에 계신 분들은 입원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제 먼저 맞추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요양시설까지로 가는 건데 예. 우리가 요양원 흔히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2월 26일,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이 접종 시작된 것으로 치면 이분들이 1순위 접종 대상이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초기 주력인데 이게 일단 보류가 걸리면서 이분들이 한 달 가까이 미뤄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접종이 시작되시는 거고 이분들 집단 시설 내에 65세 이상 이 입소자와 종사자가 사실은 최우선 대상이었거든요. 의료진 외에는. 근데 이분들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일 요양병원 말씀하신 대로 30일부터는 요양원을 포함한 요양시설 접종이 시작되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내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예. 이 시점에 맞춰서 함께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백신 2회 접종자가 50%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수가 1,000만 명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면 많은 수치도 떨어지고 집단 면역은 이 정도면 이스라엘은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2회 접종한 사람이 50%가 넘었고 1회 접종한 사람 기준으로는 아마 55에서 60% 사이에다가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8%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코로나19 확진됐던 사람들도 이제 면역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60%가 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루 확진자 숫자는 물론 제일 적을 때는 뭐 300명 정도까지도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일주일 평균을 보면 한 1,000에서 1,5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6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000명 정도 지금 환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0% 정도의 지금 면역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도 하루에 10,000명, 우리나라로 치면 10,000명 정도의 환자가 나온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집단 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올라가야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변형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변형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에 대한 또 대응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백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이 백신이 분명히 저희가 그 기대하고 있던 그런 물건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이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의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접종받은 사람들은 이제 안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60% 정도 돼도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거는 접종하지 않은 군에서 주로 생기는 것들이고 접종한 군들 중에서 생겨도 중증으로 잘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한 거는 맞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좀 앞으로도 더 대응을 하면서도 백신 접종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